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량을 해외, 특히 중동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만큼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닌 만큼 당장 석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산유국들이 모여있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국제 유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제 3대 원유 가격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마스 공격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과 원유 수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분쟁이 더 길어지고 좀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원유 생산국들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결국은 국제 유가를 이제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른다면 보통 2, 3주 뒤 국내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물가 인상 압박도 커지게 됩니다. 또 최근 넉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무역 수지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인 것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었고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이 수입 감소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이어져 온 하향 조정세에서는 벗어났지만 내년 전망치는 내렸습니다. 이어 높은 근원 물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발표했던 1.4%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올해 전망치와 같고 이달 초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1%보다는 높습니다. 앞서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 연속 내려잡은 바 있는데 일단 하향 조정은 멈춘 겁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 7월 발표 때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코로나19 종식과 미국 스위스발 금융 불안의 조기 진정 영향에도 중국 경기 침체로 제조업 부진 속에 세계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7월 발표 때와 같은 3.0%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 내린 2.9%로 전망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올랐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부진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 높은 부채와 부동산 경기 둔화의 중국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내렸습니다. IMF는 높은 근원 물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 기조 유지, 즉 통화 정책을 섣불리 완화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 입해 유통한 다국적 마약 범죄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들여온 필로폰만 74kg, 약 25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들은 특수 제작한 나무 판자에 마약을 숨기고 주로 특정 장소에 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과 보관된 마약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으로 다가갑니다. 두 손에 들고 있던 커다란 비닐봉지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차량에 실린 건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 입된 필로폰입니다.
올해 1월부터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14명은 범죄 단체 조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하여 국내 밀반입한 필로폰 74kg을 유통시킨 국제연합 세계 조직을 적발하였다.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하였고 이 범죄 단체는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조직으로 나뉘어 활동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면 한국 조직이 이를 운반하고 보관했습니다. 이후 중국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전달받은 뒤 유통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특수 제작한 나무 판자에 마약을 숨겨 특송 화물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주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 유통된 필로폰만 74kg, 약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2,200억 원이 넘습니다. 필로폰 단일 유통 적발 사례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한국 총책을 비롯한 일부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국내 유통된 잔여 필로폰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구조 안전성의 결함이 확인된 탄천내 교량 20개 가운데 임해교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교량을 전면 개축하거나 보수, 보강합니다. 시는 교량별 교통량과 도로 기능을 고려해 현행 차로폭을 유지하거나 최소 3.2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재가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조만간 실시 설계를 거쳐 연말부터 차례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행인이 건너던 교량이 갑자기 아래로 꺼지고 바로 옆에 서 있던 교통신호등도 쓰러집니다. 잠시 후 행인과 교통신호등이 화면 아래로 사라집니다. 지난 4월 5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당시 CCTV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보행로 50여 미터가 주저앉으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 분당 탄천에 가설된 교량 20개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벌여 최근 준공한 임해교를 제외한 나머지 19개를 전면 개축하거나 보수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개축 1개소, 캔틸레버 보도부 철거 후 재가설 16개소, 경미한 보수 보강 2개소 등 교량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면 철거 후 개축되는 교량은 24개로 안전 진단 결과 한쪽으로 처짐 상태가 192mm에 달하는 등 차도와 보도부 모두 2등급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남시는 철거 후 개축까지 3년가량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교량 옆에 임시 가설 교량을 설치한 뒤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완료하고 나서 성남 방향 4차선 교량 철거와 재가설을 함으로써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남시는 붕괴 사고가 난 정자교 시공사를 상대로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보도부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 애플 역시 특정 세대만 기준으로 하면 7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요즘 앱스토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팔리고 있는 상품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독점의 폐해라고 하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방침을 밝혔는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1년 8월 마련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웹 개발사의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지만 방식을 바꿨을 뿐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680억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안을 통보했습니다. 앱 개발사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안이 만들어진 지 2년여 만에
방통위가 실태 조사에 나선 지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양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지면 결론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웹 개발사와 소비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과징금 규모 역시 논란입니다. 실적에 잡히지 않는 웹마켓 수수료가 수조 원대로 추정되지만 과징금은 공시금액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인데 양사의 정책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앱 결제 강제로 피해를 입는 출판업계 등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일본, 대만 웹개발자들과 함께 빠르면 11월, 늦으면 연내까지 구글과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양사 갑질에 반대하는 웹공정연대가 결성돼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고 유럽은 인앱 결제 강제 금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을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